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나이 어린 의붓딸. 세종 15년 3월 11일 아침에 양녕대군은 전부터 자기를 따르던 이모와 박봉이 두 사람과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목적은 팔도강산 구경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총신, 효자, 연려등을 만나면 상을 주고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지요. 양녕대군은 먼저 황해도 지방을 거쳐 평안도 지방을 만유하고 돌아와 다시 충청도 지방을 시찰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실로 많은 선인과 악인들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은 공주읍에서 오리 떨어진 인근 남문 밖의 작은 마을에 임두성이라는 젊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근근히 자랐지만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았기에 작기는 하지만 집도 한 채 마련하고 작년에는 장가까지 들어 아내와 함께 한 쌍의 비둘기처럼 의좋게 살고 있었답니다. 촌색시들 중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미인이었으며 나이가 어렸습니다. 읍의 장이 서는 어느 날 오후 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임두성의 아내는 벼랑과 소나기를 만나 길가에 있는 어떤 가게의 헛간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고을의 호방인 김기동이라는 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헛간의 그녀를 보게 되었답니다. 여보소, 저 여자가 누군가? 김기동이 관심을 보이며 묻자 술 파는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에휴, 호박님은 눈도 밝으시군요. 저 여자는 남문 밖에서 사는 임서방의 처요. 임서방이라니? 임서방이 누구지? 아따, 두성이라고 작년에 혼인을 했지 않소? 아, 두성이? 그의 처야? 그나저나 대단한 미인이로군. 누구의 딸이지? 아니, 호박님은 이때까지 모르고 계셨군요. 저 애가 바로 딱새의 의붓딸 아니요. 올 정월인가 언젠가 딱새하고 살던 마누라가 죽었지요. 그 마누라가 데리고 온 딸이래요. 아, 그래. 딱새의 의붓딸이라고. 김호방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며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40살에 가까운 김기동은 얼굴이 가무잡잡했으며 마음이 곧지 않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못할 짓을 도맡아 하여 땅마치기나 장만했으며 여자를 좋아하여 첩을 두세씩이나 두고 사는 자인데 임두성의 젊은 아내를 보고는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호방은 잠시 후 딱새를 불러 어느 술집의 방으로 들어가 술을 권커니 작거니 하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여보게, 자네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꽤 오래간만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가? 아따, 호박님께서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만나봤자 호박님께서 우리 같은 상놈과 함께 술을 잡수겠어? 어쨌든 오늘은 내가 횡재를 하는군요. 좋은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딱새가 당치도 않다는 뜻이 대꾸하자 김호방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지요. 아따, 이 사람. 자네야말로 별소리를 다 하는군.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하지 말게. 내가 생각은 늘 하지만 항상 바쁘게 지내느라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요즘은 지내기가 어떤가? 항상 그렇지 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노름판이나 찾아다니고 있으니 그느 때다가 마누라까지 죽어버려서 꼴이 더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요. 아, 그래? 상처를 했다지. 가만히 있자. 그런데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었지? 예, 하지만 작년에 시집을 보냈지요. 그년이라도 있으면 뒷바라지를 해주어서 좀 나았을 텐데 방점맞은 아내가 지랄 발광을 해서 서둘러 시집을 보냈답니다. 오, 그래. 그런데 사위는 누구야? 남문 밖에서 사는 두성이입니다. 오, 두성이. 그애 가진 것이 좀 있나? 있기는 뭐가 있어요. 내 딸년이 별짓을 다해서 두성이를 먹여 살리고 있지요. 어이, 그래. 그럼 자네에게 제대로 보태주지도 못하겠구먼. 예? 보태주다니요? 혹시 술값이라도 주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면 그년이 제 코가 석자라는 식으로 엄살만 잘뜩 부리는데 진자식이 아니라서 더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 딸이 의붓 딸이지. 예, 죽은 마누라가 데리고 왔지요. 그래. 그렇다면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예? 좋은 수라뇨? 자네가 한번 힘을 쓰기만 하면 술과 밥에 젖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가? 해보겠나? 무슨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고 말고요. 대간절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네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작은 집이 얼마 전에 가지 않았나? 예? 진주집이 없어졌다고요? 진주집은 그대로 있지. 다 늙은 것이 어디로 가겠나? 대구집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작년에 데려왔다는 대구집이 갔다는 거요? 도대체 왜 간 거지요? 어디 덜 된 데가 있어서 내쫓은 건가요? 아니면... 에이, 이 사람. 혼자서 떠들어 대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그럽시다. 어서 말해보셔요.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정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네의 의붓단 말일세. 그 애를 내게 보내게. 예? 시집가서 탈 없이 살고 있는 애를 왜 보냅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그리고 그년이 제 서방을 웬만큼 좋아하는데 될 말이 아니오. 바로 그거야, 이 사람아.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어 내가 담을 내게 된 거야. 하지만 그런 계집은 천지에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애를 탐내시오. 사방에 그득한 것이 계집들이잖소. 그러니 다른 여자를 택하시오. 그러면 내가 목을 잡고 끌어사라도 데려와서 호박님께 바치겠소. 우리 어머니라도 끌어오리다. 어허, 이 사람 실없는 말을 하는군. 나는 지금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딱새는 원래 못된 짓은 하나도 빼는 것이 없이 저지르고 다닐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공주읍이 떠들썩해지도록 싸움질을 하며 돌아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딱새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며 도망갈 지경이었지요. 시집간 딸과 그녀의 남편 임두성은 특히 더 그러했습니다. 딱새가 하루에 걸려 찾아와서 술 사오너라
노루말 미천을 대다오 하는 통에 진저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딱새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들을지 말지 한데 옳지 않는 말을 한다면 들을 리가 만무했지요. 물론 무지한 딱새도 그 정도의 생각은 했기에 좋소, 내가 한번 해보겠소 하면서 대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호방은 아무래도 이놈이 동구경을 해야 마음이 통하겠군 하고 생각하며 구렁이 잔등 같은 엽전 20냥을 꺼내 딱새에게 주면서 여보게, 이걸로 한 잔 더 하시게. 나는 볼 일이 좀 있어서 이만 일어나야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딱새의 태도가 슬그머니 바뀌었지요. 하지만 말이야, 아무리 내가 못할 일이 없는 딱새이긴 하지만 그건 웬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오. 허허이, 어려운 일이기에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쉬운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자네에게 부탁하겠나. 그러니 잔말 말고 일을 잘 만들어 보게. 알겠어. 하지만 이 20냥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내가 빈털터리로 지내는 놈이기는 하지만 돈 20냥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이런 딱한 사람 같으니 오늘만 날이고 내일은 날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에게 줄 돈을 준비해온 것이란 말인가? 갑자기 만났기에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주는 걸세. 그래요? 그럼 사례비를 얼마나 주실 거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확실하게 정합시다. 당연히 그래야지. 성사만 시킨다면 자네가 원하는 액수만큼 주겠네. 에이, 성사시킨 후에라도 말은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 지금 당장 정해 주시오. 아따, 그 사람 의심도 많군. 그럼 내일 내 집에 들리게. 한 100냥 주면 되겠나? 그렇게 하시오. 그럼 내일 들리리다. 일이 그렇게 결정되자 이게 웬 행제냐? 역시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야. 한데 그년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할까?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얘야, 안에 있느냐? 딱새가 거정문을 열면서 부르자 방 안에 있던 그의 의붓딸은 철렁하고 가슴이 내려앉은 것을 느끼며 에구, 저 망나니가 또 오셨군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아비와 자식의 사이로 살았기에 억지로 웃으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반겼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디서 또 그렇게 술을 잡수셨어요? 의붓딸이 묻자 딱새는 아랫목에 앉으면서 대꾸했지요.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그런데 두성이는 어디 간 거냐? 조금 전에 잠깐 다녀오겠다면서 건너 마을에 갔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래? 그거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너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나 너를 괴롭혔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술을 끊고 노름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주겠니? 원 아버지께서도 참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한데 말이다. 내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았다. 아버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사람들 사는 곳이 다 그렇지요. 저처럼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다. 너만큼 똑똑한 아이라면 큰 집에서 얼굴에 분단장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운막 같은 집에서 흑도성이가 되어 살고 있으니 너무나 딱한 일이다. 에그, 아버지, 난데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취하셨군요. 저는 뒷집에 잠깐 갔다 올 테니 누워서 한숨 주무세요. 의붓딸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황급히 딱새가 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나가지 말고 거기 좀 앉거라. 내가 정작해야 할 이야기를 아직 못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보니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래서 말이다. 에휴, 또 그런 소리를 하시네. 그러지 말고 좀 누우시라니까요. 아니야. 눕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성 안에 살고 있는 김호방을 알지?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 김호방이 글쎄 너에게 반했다는구나. 그러니 내가 고개를 한 번만 끄덕이기만 하면 너의 신세가 단번에 바뀔 수 있는 거야. 에그 번이나. 아니, 술에 취해 있으면 잠이나 자시라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잡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무래하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인데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의붓딸이 크게 놀라며 화를 냈지만 딱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애야, 철딱성이 없는 소리는 그만해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냐? 돈만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세상이야. 여북하면 돈만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생겼겠니? 그러니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면 당장에 김호방네 집 안주인이 되어 호강을 할 수 있는 게야. 그렇겠지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내가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임서방이 돈은 없지만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요. 그러니 내가 과부가 되기라도 했다면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서방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오냐? 알았다. 두고 보니 내 말이 맞구나. 그럼 나는 이만 간다. 내일 또 오마. 비척거리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딱새는 카 하고 가래침을 뱉고는 초저녁에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던 두성의 어린 처녀는 너무나 기가 막혔는지 땅바닥에 엎드려 목을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울음소리에 이웃집 안악들이 우르르 몰려와 말렸기에 겨우 진정하기는 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남들은 부모가 곱게 길러서 관연하면 고르고 고른 신랑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100년 동안 변함없이 잘 살라는 촉수를 빌건만 인연의 팔자는 어찌 이렇게 사나워서 천하게 못된 잡놈을 의붓 아버지로 삼게 되어 이렇게 무참한 일을 당한단 말인가 하고 넋두리를 하면서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건너집에서 사는 복순이네가 갑자기 숨이 턱에 닿아서 거정문을 젖히고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새댁네 큰일 났어.
지금 임서방이 저 앞 개울뚝에 쓰러져 있어. 두성의 처가 깜짝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뜨자 복순애가 다시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어서 가봐, 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죽었는지도 몰라. 어떤 몹쓸 놈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제서야 비로소 흩어진 머리를 주섬주섬 틀어얹은 두성의 처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았더니 과연 사랑하는 남편 두성이 두 귀에 무참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두성의 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부짖자 뒤따라온 이웃 사람들이 힘을 합쳐 두성을 집으로 옮겼다 눕히고 급히 의원을 청했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원이 누군가가 뒤에서 칼로 여러 번 깊이 찔렀기에 다리가 크게 상하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소이다. 라고 말했기에 두성의 처는 비로소 안심하며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찌른 거지요? 그러자 두성은 힘없이 머리를 저으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자가 복면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요? 이상한 일이야.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칼을 맞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성의 처는 자기도 모르게 순간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으며 일단 남편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만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두성의 처는 남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두 달이 지나고 두성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지요. 하지만 다리 하나는 쓸 수 없는 병신이 되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그즘 두성의 처는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서 들려온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두성의 다리를 칼로 찌른 범인은 딱새이며 그가 호방에게서 돈 100냥을 받은 뒤에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지요. 때문에 두성의 처는 사고가 났었던 날 순간 떠올렸던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하며 틀림없어 나를 과부로 만들어 김호방의 첩으로 보내기 위해 남편을 해치고 100냥을 받은 뒤에 어딘가로 몸을 숨긴 거야. 내가 병신이 된 남편과 헤어지면 시치미를 떼고 다시 나타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북북 걸며 의부아비 딱새를 찾아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남편을 보살피면서 막일까지 하며 약을 사느라고 꼬아서 쓴 돈을 갚느라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원수를 갚는 일은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빚만 늘어갔으며 그동안에 빌려 쓴 돈을 7냥을 당장 갚으라는 독촉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물론 갚지 못하면 그 돈의 액수는 새끼를 쳐서 더욱 늘어갈 것입니다. 두 부부는 결국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의논한 끝에 그들의 집을 빚 대신 채권자에게 주기로 했지요. 그리하여 작은 보퉁이 하나를 머리에 인 두성의 처가 작대기를 짚은 두성을 부추기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했기에 문정구걸을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공주 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나을 것 같았기에
장판에서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자 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밤을 보냈지요. 그날 밤 임두성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고하단 말인가. 나는 내 팔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자네까지 이렇게 못할 짓을 시키니 딱해서 못 보겠네. 차라리 그때 그놈이 나를 죽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두성의 처는 남편의 득을 다독거리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말했지요. 에구,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거지. 설마 영영 이러겠어요? 언젠가 때가 오면 우리도 잘 살게 되겠지요. 나야 다리와 팔이 성하니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온통할 뿐이지. 그놈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멱을 물어서 죽이고 간을 꺼내서 씹어 먹을 거예요. 여보,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렇게 흉한 말을 왜 입에다 담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그런 악한 사람은 되지 않아야지. 그렇지? 옳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웬만큼 분해야지요. 자, 그런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눈이나 붙이세.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데에서라도 잘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어떻게 하지?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살 수 있는 수가 생기겠지요. 그러니 어서 주무시기나 해요. 이처럼 임두성 부부는 서로 위로하면서 장바닥 가게에서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두 부부는 아침부터 북문 밖으로 나와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행인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을 했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버드나무 숲속에서 흉악하게 생긴 거짓대가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 중에 한 놈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버젓이 앉아있어? 썩 일어나지 못해? 예, 보다시피 다리 병신 위에다 그저 이렇게 동량을 얻어 목숨을 보전하고 있으니 살려주시오. 임두성의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거지 동량짓을 해왔지만 너희들처럼 경위 없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 헛소리 말고 어서 썩 물러가. 이것들 보게. 얘들아, 이것들을 저리로 끌어다가 버려라. 다음 순간 거짓대가 무슨 물건을 다루려는 것처럼 두 부부에게 달려들었지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두 손을 비비면서 거지들에게 애원하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상대가 워낙 흉악한 거짓대였기에 두려워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만 했지요. 그때 마침 양녕대군이 공주의 경치를 구경하며 그곳의 인정과 풍속을 살피려고 동행인들과 함께 금강가를 향해 걸어가다가 그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잠깐 보기에도 임두성 부부가 불쌍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색이 거지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 두성의 팔을 잡아서 끄는 거지의 손을 지팡이로 치면서 일괄했지요. 이놈들아, 피차간에 모두 구걸하며 지내는 모양인데 무슨 일로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을 그렇게 잡아 끌면서 야단이냐? 쏙 놓아라. 그랬더니 그 거지가 양녕대군을 힐끔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영감님은 모른 체 하시오. 이런 무법자는
버릇을 고쳐 주어야 하니까. 글쎄,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러는 거냐? 그렇다면 말을 해보거라. 그렇지요. 글쎄, 어디서 굴려먹던 것들인지 모를 이 연놈들이 아무런 인사 한마디도 없이 여기에 나타나 구걸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인사를 할 테니 그만 용서해 주거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용서해 줄 수 있지요. 양녕대군은 봉이에게 시켜 거지들에게 돈 한 냥을 내주게 하고는 임두성 부부를 불러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숙이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소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양녕대군은 두 남녀에 대해서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처럼 봉변을 당하게 된 사정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결국 임두성 부부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들은 양녕대군은 듣고 보니 딱한 일이로군. 두성이는 아무쪼록 보물보다 소중한 아내를 끔찍하게 위해 주어야 하느니라. 자네의 아내는 나이가 어리지만 정열이 지극한 여인이야. 라며 두성의 철을 칭찬한 뒤에 친필로 쓴 편지를 그에게 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원님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하면 무슨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두성 뇌에는 그 길로 당장 관하로 갔는데 그 편지는 원님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방이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이지요. 눈치 빠른 김호방은 원님이 시킨 것처럼 꾸며 그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주고 돈 10냥을 따로 주어 두 부부가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양녕대군의 편지로 인해 드러나게 될 자기의 치부를 감춘 것입니다. 임두성 부부는 온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준 사람이 양녕대군이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얼마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정화소를 떠놓고 북향사배를 하며 양녕대군이 행복하기를 축원했다고 합니다. 세조의 딸. 공주마마, 송구하지만 조금만 쉬어가면 안 될는지요? 앞서 걸어가는 공주를 붙들고 유모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려 유모. 많이 힘들지? 내가 급한 마음에. 아니옵니다 마마. 아이 늙은 것이 기력이 다해 괜히 마마께 폐를 끼쳐드려서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공주는 그렇게 말하는 유모의 손을 잡고 근처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행선지도 없이 마냥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마마,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어디 묵을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주와 유모는 서로의 얼굴을 측은하게 쳐다보며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하늘은 바야흐로 진달래빛 고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선 천연하고 쓸쓸한 생각이 진달래 꽃잎처럼 하염없이 지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젊은이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참견한 일은 아닐지 모르나 이곳 사람이 아닌 듯한데 혹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갈 곳 없어 고민하던 유모는 젊은이가 내심 반가웠지요.
어쩌다 길을 잃어 이곳까지 왔소이다.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 근처에 어디 하룻밤 묵을 곳이 없겠소. 유모는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저런, 여기서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라도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말하는 품이나 행동 거지가 산에서 나무나 하고 사는 여느 나무꾼과는 다른 젊은이였습니다. 유무는 곧장 공주를 모시고 젊은이를 따라 나섰지요. 젊은이의 집은 산기슭에 있었는데 방 안에는 서책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한 후 서둘러 밥을 지어 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 그다지 먹을 만한 것이 없소이다. 부족하지만 함께 허기를 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주와 유무는 새벽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양에서 이곳 속리산까지 종일 걸어왔는지라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어 치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보아하니 이런 산골에 사실 분은 아닌 듯한데 어찌 이런 산중에 혼자 살고 계신지요? 그래 보이십니까? 실은 제 조부님의 함자가 김자, 종자, 서자이십니다. 지금의 임금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는 어린 임금 단종을 보호하려다가 아들과 함께 세조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김종서 대감의 친손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저 혼자서만 이곳까지 피신해 온 것입니다. 젊은이의 말에 공주는 입을 꼭 깨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지, 이 많은 업보를 어찌 하시렵니까? 그 모습을 본 젊은이는 의아한 듯 물었지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공주의 눈물을 닦아주던 유모는 그제야 속사정을 말했습니다. 실은 이분은 공주마마이십니다. 그런데 그만 전하의 노여움을 사서. 공주는 천성적으로 품성이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답니다. 그녀는 아버지 세조가 무자비하게 왕위를 찬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이 어린 단종을 죽이려 하자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어찌 어린 조카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는 혈육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옵소서 마마. 공주가 피눈물을 토하며 간청했지만 세조는 오히려 공주를 나무랬습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쏙 물러가라. 아바마마, 자식된 도리로서 그릇된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소녀의 말을 저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공주의 간언은 계속되었고 진노한 세조는 마침내 공주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한 사람은 정의왕후였습니다. 세조와 공주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공주가 목숨까지 잃을지 모른다고 판단한 정의왕후는 조용히 공주의 유모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주의 앞날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당분간 내가 공주를 데리고 멀리 피신해 있도록 하라. 정의왕후는 약간의 폐물을 챙겨 공주와 유모를 몰래 대궐 밖으로 내보내고 세조에게는
공주가 급작스레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와 유모는 대구를 떠나 무작정 이곳 속리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유모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사뭇 비탄에 잠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쩐지 처음 뵙기에도 애사뿐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 무슨 기이한 인연인지 알 수 없으나 갈 때를 정하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세인들의 눈을 피하기엔 여기가 그만일 겝니다. 공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지요. 유모는 젊은이에게 감사의 뜻으로 가지고 있던 폐물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답이 될지 모르나 부디 사양치 말고 받아주십시오. 이런 귀한 폐물을 내놓았다간 금방 신분이 들통날지 모릅니다. 나중에 세상이 잠잠해지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젊은이의 집에서 살게 된 공주와 유모는 부족한 생활이었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공주는 무엇보다도 젊은이가 학문의 조예가 깊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점차 마음이 끌렸지요. 젊은이 역시 공주의 심성에 끌려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유모의 주선으로 어느 날 두 사람은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조촐하게 남아 혼례를 치렀답니다. 세월이 지나 수라의 자식도 생겨나고 세상도 조금씩 평화로워짐에 따라 젊은이는 유모가 갖고 있던 폐물을 팔아 집과 땅을 장만하여 농사를 지으며 그럭저럭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많이 유모가 성급히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찌 그리 급하게 뛰어오? 유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공주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내일 저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공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을 죽은 목숨으로 살아왔지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가슴에 사무치고 또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 무렵 세조는 몹쓸 병을 얻어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저지른 좌부를 부처님께 참회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를 찾아가는 길에 공주가 사는 마을을 지나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공주는 먼 발치에서나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려고 뒷문 안에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천천히 어가의 행렬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공주의 집 앞에 이르러서 그 행렬이 멈추더니 세조를 수행하던 한 신하가 집 앞에 놀고 있는 공주의 아이들을 세조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여 데려오라고 명했던 세조는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는 더욱 기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으로 나를 많이 닮았구나. 내 눈이 잘못되었는가? 아니옵니다, 전하. 정말 신기한 일이옵니다. 세조가 아이들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매만지는 모습을 본 공주는 차마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세조는 두리번거리며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웬 울음소리인고? 신하도 영문을 몰라 주위를 살피는데 공주의 아이들 중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울음소리입니다. 내 어머니의 울음소리.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세조가 아이들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무슨 연유로 그리 우느냐? 세조는 마당에 엎드려 서럽게 우는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공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조를 바라보았지요. 아니 넌 아바마마, 소녀 지난날 아바마마의 노여움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을 와 이렇게 살고 있어옵니다.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옵소서. 아바마마. 세조는 얼른 다가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공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난 이제껏 내가 죽는 줄로만 알았다. 모든 것이 다 이 죄 많은 아비의 허물이니라. 이 아비가 잘못했느니라. 세조는 방으로 들어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의 아비는 누구냐? 공주는 잠시 망설였으나 아이들의 아버지를 속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옛날 정승을 지냈던 김종서 대감의 손자이옵니다. 지금은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세조는 뜻밖에도 담담하게 말했지요. 그 정도 제목이면 훌륭한 부마를 얻은 셈이다. 내 한양으로 올라가서 너희를 부를 터이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지내렴. 세조는 공주의 손을 부여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공주에게서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김종서의 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 이제 와서 한양에 가본들 누가 나를 반겨주겠소? 조정은 여전히 지난날의 반정 공신들이 세력을 잡고 있어. 지금 내가 나선다면 공연히 문제만 일으킬 뿐이요. 내일이라도 대궐에서 사람들이 온다면 안이 갈 수도 없을 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곳을 떠납시다. 세상의 일이란 어느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공주였기에 조용히 남편을 따라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공주는 남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신숙주와 청의 동자. 신숙주는 고요한 눈길로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지요.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아련하면서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기억 속의 일들은 황당한 것이었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신숙주는 그 모든 것을 하늘이 자신을 도우려 한 뜻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지요. 이제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자식들은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몰라. 신숙주는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식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어린 동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청색 옷을 입은 동자는 누구보다 숙연하고 슬픈 표정으로 신숙주의 머리맡에 다소곳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도 전에 과장이 마련된 경복궁 앞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신숙주도 다급히 과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아직도 주인은 어둑어둑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신숙주와 마찬가지로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을 뿐 제대로 잠을 이룬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침내 골문이 열리자 선비들이 앞다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들 무리에 휩쓸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려던 신숙주는 일순 전신을 덮쳐오는 공포 때문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지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비들이 들어가는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커다랗고 흉측하게 생긴 괴물의 아가리 속이었습니다. 괴물은 능청스럽게도 그 아가리를 벌리고 선비들을 하나 둘씩 한 입 가득 삼키고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몇 번이고 두 눈을 비비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자리에 우뚝 서서 갈 길을 방해하는 신숙주를 이상한 눈초리로 힐끔거릴 뿐이었지요. 신숙주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깜짝 놀란 신숙주가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아래 위로 청색 옷을 입은 동자가 천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자는 신숙주에게 뭐라 말할 겨를도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괴물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괴물은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만든 환영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꾸민 환영이라고. 동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숙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괴물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과연 거기에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제야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빛을 받아 청명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현판이 울긋불긋한 단청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걸려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런 회개한 짓을 벌였단 말이냐? 동자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선생님께서 후일 큰 인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터라 평생 선생님을 곁에서 모시고자 온 곳입니다. 신숙주는 할 말을 잊고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동자라고는 하지만 좀 전에 자신이 보았던 그런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소년 같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말하는 투로 보나 청색 옷을 입은 기이한 차림새로 보나 비상한 동자임이 분명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신숙주를 놀라게 한 건 동자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선생님께서도 제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생님과 말을 주고받은 지 한참이 됐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뜩 정신을 차린 신숙주가 주위를 둘러보니 과장으로 향하는 선비들 중 어느 누구 하나 동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아까부터 허공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신숙주를 마치 몇 번 과거의 낙방에서 미쳐버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듯 그저 힐끔거리며 피해가고 있었지요. 신숙주는 당황해하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귀신이 분명한데 혹시 귀신을 잘못 건드려 해나 입지 않을까? 신숙주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이 동자가 빙긋 웃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걱정일랑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도우려 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는 하늘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과거를 치른 다음에 생각해도 될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과장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대로 계속 동자와 말을 나누었다간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이만 과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동자는 그렇게 말하며 신숙주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두세 걸음 뒤처져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뒤를 따랐지요. 동자의 걸음걸이에선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자는 평생 신숙주를 따라다니며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미리 가려주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조정의 일도 동자의 말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했습니다. 심지어 신숙주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동자가 미리 안전한 백기를 일러주어 고생을 하지 않고 또 일본에서 일도 무사히 끝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지요. 주위 사람들이 신숙주를 일러 앞일을 미리 예견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실상은 동자의 뜻에 따라 행동한 덕분이었답니다. 동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먹는 것도 신숙주가 먹다 남긴 것들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의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신숙주는 동자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령 말한다 해도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 하는 심정에 때로 속이 답답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동자는 신숙주와 처음 만나 약속한 것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숙주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안팎의 바람을 든든히 막아주었답니다. 신숙주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유형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내 제사상을 차릴 때는 반드시 그 옆에 따로 작은 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해라. 그것만이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될 것이야. 신숙주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색 옷을 입은 동자의 모습도 후련히 사라졌답니다. 그 후 신숙주의 제삿날이 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제사상 옆에 작은 상을 하나 더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